특히 치아 사이 같은 경우는 치태가 정말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치실이나 아니면 이런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거든요. 치태가 오래 남아 있으면 단단한 돌처럼 되는데요. 그게 치석입니다. 말 그대로 치석, 돌이죠. 치태는 아까 음식물과 세균 덩어리라고 했죠. 결국 치석도 치태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 덩어리가 치아 표면이나 잇몸 속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주염입니다.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는 제가 저희 가족한테도 매우 추천할 만큼 정말 좋은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우리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또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보통 연초나 연말 등 보험 스케일링을 받는 시기를 매년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아마 제일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요. 잇몸이 조금 붓고 치아가 막 흔들려서 불편해서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이 뽑아야 됩니다 해서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를 뽑지 않고 오래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잇몸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먼저 치태와 치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치태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입안에 음식물이 남겠죠. 그 음식물과 세균이 합쳐져서 생긴 게 치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을 한동안 안 하고 손톱으로 긁었을 때 하얀 게 묻어나올 거예요. 그게 치태거든요. 칫솔질, 양치질을 하는 목적은 그 치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치태가 충치의 원인도 되고 잇몸 질환의 원인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치태 양치질로 다 제거가 되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치아 사이 같은 경우는 치태가 정말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치실이나 아니면 이런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거든요. 치태가 오래 남아 있으면 단단한 돌처럼 되는데요. 그게 치석입니다. 말 그대로 치석, 돌이죠. 치태는 아까 음식물과 세균 덩어리라고 했죠. 결국 치석도 치태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 덩어리가 치아 표면이나 잇몸 속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주염입니다. 치주염 정도 되는 단계에서는 염증에 의해서 뼈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고 심하면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이 심한 분들 발치해보면 뿌리에 치석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뿌리 부분에 검게 뭔가 붙어 있어요. 그게 치석이거든요. 저게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고 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뽑지 않기 위해서 염증이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야 되겠죠. 치태는 우리가 노력하면 칫솔질을 좀 열심히 하거나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치석은 절대로 칫솔질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치석은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들어온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잇몸 치료는 처음 들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과 다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스케일링은 주로 잇몸 위쪽, 우리 잇몸 위쪽에 보이는 부분에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잇몸 치료는 잇몸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잇몸 위쪽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는 거의 필요 없고요. 근데 통증에 좀 민감하다, 좀 치과 치료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사 대신에 각을 마취를 하고 진행하기도 해요. 여기 지금 하얀 부분이 치아고요. 여기 빨간 부분이 잇몸이에요. 그러니까 잇몸을 기점으로 이 위에 눈으로 보이는 치석이나 치태는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거고 이 잇몸 안쪽에 바람을 불어야 보이는 부분에 치석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게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는 제가 저희 가족한테도 매우 추천할 만큼 정말 좋은 치료거든요. 검진할 때 치석이 좀 있으면 꼭 스케일링을 권유를 드리고 심하면 잇몸 치료도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생기는 게 치주염, 발치, 임플란트, 틀니, 결국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한 치료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치료로 조기에 그것들 막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건 없겠죠. 스케일링 하러 왔는데 혹시 잇몸 치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면 저희가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라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긴 해요. 겉에서 보면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에서 보면 치아랑 잇몸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는 잇몸이 살짝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치아랑 잇몸이 골짜기를 이루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잇몸 주머니라고 해요.
잇몸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면 움푹 들어가 있는 거겠죠. 건강한 잇몸은 이 잇몸 주머니가 깊지 않아요. 치아 위쪽에 치석이 오래 생기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주머니가 엄청 깊어져요. 주머니가 깊어지면 그 안에 음식물도 들어갈 수 있고 치태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게 또 제거가 안 되면 치석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염증이 생겨서 주머니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하는 이유는 주머니가 더 깊어지기 전에 얼른 제거해서 주머니 깊어지는 악순환을 막자. 그게 잇몸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잇몸 수술 얘기했는데요. 이 주머니가 깊어질수록 너무 깊으면 치석을 제거하는 게 잇몸 안에다 기구를 넣고 긁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는 거예요. 촉감으로 인해서. 촉감으로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의 그 주머니가 깊을수록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깊으면 이제 잇몸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잇몸 치료를 해서 수술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목표죠. 그래서 잇몸 치료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잇몸 속으로 기구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마취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걸 하기 전에 마취가 되고 나면 아까 보여드린 자를 이용해서 잇몸의 깊이를 잽니다. 그러면 딱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수치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mm가 들어갔다, 5mm가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차트에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 기록한 깊이랑 다음번에 기록한 깊이를 비교를 하면 잇몸이 좋아졌는지 더 악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잇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측정을 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이 좀 깊으니까 여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기구를 잇몸 속으로 깊이 집어넣고 안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저도 엄청 힘줘서 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걱서걱하고 긁히는 느낌은 느끼실 거예요. 아프진 않지만. 시간은 한 번당 한 30분 이내로 걸리는 것 같아요. 마취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 잇몸 측정하는데도 한 5분, 치료하는데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냥 대기 시간 다 합쳐서 30분 이내로 보통 끝나고 한 번에 전체를 다 하진 않고요. 한 번에 보통 4분의 1로 나눠서 해요. 4분의 1로 나눠서. 오른쪽 위, 왼쪽 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총 4번을 진행을 하고 한 치료당 간격은 한 1, 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잇몸 치료는 언제 해야 될까요? 잇몸이 불편할 때 하면 됩니다. 잇몸이 붓거나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잇몸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붉게 부어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잇몸 치료 일주일 후 사진인데 염증이 모두 없어졌어요. 실제로 이 환자분은 제가 잇몸 치료했을 때 잇몸 깊숙이 큰 치석이 하나 있었어요. 방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염증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앞니에 염증이 있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환자분들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치과에 오니까요. 근데 어금니 쪽은 우리가 입을 이렇게 당겨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통증이 없이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잇몸이 아파서 갔더니 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불편하지 않아도 엑스레이에서 잇몸 안에 치석이 보인다. 그러면 항상 잇몸 치료를 권합니다. 거의 해야 된다고 많이 좀 푸시하는 성향인데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잇몸이 아파서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 괜찮으니까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은 게 아니고 이 잇몸의 염증은 계속 똑같이 아픈 게 아니고 아팠다가 나았다 반복하거든요. 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아파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이게 아팠다가 다시 안 아파지니까 다 나았지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통증만 없을 뿐 치석하고 염증은 계속 있기 때문에 염증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발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경 같은 경우는 아프면 극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민도 안 하고 치과에 옵니다. 이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치주염은 정말 심해지지 않는 이상 엄청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고 욱신거리고 잔잔하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약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약을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오히려 병만 커지고 발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1년에 몇 번 정도 받아야 될까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해진 횟수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이 되죠.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아요. 잇몸 치료는 정해지지 않고 염증이 있으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1년에 뭐 2회에서 4회씩 잇몸 치료 하신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치아 상실률, 치아를 빼게 되는 비율이 되게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내가 치석이 잇몸 아래에 있다라는 게 보이면 그 부위라도 부분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 치과 치료를 하면 비용이 중요하죠. 비싼 치료도 많으니까. 근데 보험 스케일링은 비용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범위가 있는 이유는 낮에 받느냐 아니면 밤에 받느냐에 따라서 또 수가가 달라지고 주말인지 주중인지에 따라 또 달라져요. 거의 그냥 2만 원 정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잇몸이 안 좋은 분들 또는 뭐 치주염으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은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사실 1년에 1회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저는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스케일링이 보험이 1년에 한 번만 된다고 했죠. 1년에 2번 받으려고 그러면 한 번은 그런 비보험으로 받아야 돼요. 비보험 스케일링 비용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우리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또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보통 연초나 연말 등 보험 스케일링을 받는 시기를 매년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1월 초에 간다. 1월 달에는 무조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좋고 그 1년에 한 번의 기준이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 1년이 아니고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월 초에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월 달에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7월이나 8월쯤 한 번 더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그때 검진할 때 치석이 있다. 그러면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잇몸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스케일링 아까 5만 원에서 7만 원이라고 했죠. 잇몸 치료는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잇몸 치료 아까 15,000원, 2만 원의 비용은 전체를 하는 거의 비용은 아니고 4분의 1,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한 군데만 할 때당 15,000원에서 2만 원대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여서 전체 다 하게 되면 사실 스케일링보다 비싸지긴 해요. 뭐 오른쪽 아래가 안 닦여서 거기만 치석이 잘 생긴다. 그럼 거기만 잇몸 치료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잇몸 치료 전체를 다 해도 한 10만 원쯤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뭐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잇몸 치료가 임플란트보다도 훨씬 덜 아프고요. 관리를 정말 잘하고 치석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치석이 잘 생기고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1년에 2회 정도 치석을 제거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잇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좀 심해서 1월 달에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잇몸에 치석이 다 생겼다. 전체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또 스케일링을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회 되는 보험 스케일링과 별도로 또 치주 치료 전 스케일링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스케일링 한 번 더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잇몸 치료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좀 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치아 뿌리가 치석으로 덮여 있다가 치석이 이제 없어지면서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린 증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며칠만 지나도 괜찮아지고 뭐 오래 걸려도 1, 2주 이렇게 이상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만 지나도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 시린 증상이 있을 동안은 찬 걸 좀 덜 드셔야 돼요. 계속 찬 거 넣어보고 얼음 대보고 그런 행동은 치아를 더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린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동안은 조금 너무 차가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조금 더 시린 증상이 빨리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잇몸 치료를 하고 잇몸이 내려갔다 라고 많이 하십니다. 아, 잇몸이 원래 꽉 차 있었는데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이 잇몸 치료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원래 잇몸은 그 위치였어요. 근데 치석 때문에 부어 있다가 잇몸 치료로 인해서 붓기가 빠지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 뿐이거든요. 아, 나 잇몸 내려갈까 봐 스케일링 안 해요. 잇몸 내려갈까 봐 잇몸 치료 안 해요 라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치석이 많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구멍 보이는 게 싫어서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염증이 심해져서 나중에 더 심한 치료, 잇몸 수술이나 발치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잇몸 내려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잇몸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거든요. 잇몸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기구를 잇몸 속으로 깊이 넣는다고 했죠. 그럼 상처가 나거든요.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한 1, 2주 정도 걸려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치실도 안 하고 단 거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러면 회복이 늦어져요. 그리고 결과도 안 좋고요. 그래서 잇몸 치료로 청소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잇몸 치료를 했으니 회복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20, 30대에는 잇몸 관리를 열심히 안 해도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부었다가 말고. 근데 40대부터는 잇몸 관리를 열심히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는 커지거든요. 잇몸 치료는 전부가 다 보험이 적용 가능한 치료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잇몸에 걱정된다 하시면 치과로 얼른 가셔서 잇몸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치과 가서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치실 사용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치나 잇몸 질환 등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칫솔질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치태가 쌓이면 충치가 되고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치석이 되면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거든요. 구강 관리 열심히 할수록 충치나 잇몸 질환의 발생 확률은 줄어들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라는 거의 의미는 치아의 목 부분,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한테는 그 단어를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치경부 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각과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가 시린 겁니다. 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다른 치아보다 더 시린 게 있다, 앞니가 더 시리다, 그러면 거기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칫솔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에 오셔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치경부 마모증이 아니더라도 충치가 있어도 시리고 잇몸 질환이 있어도 시리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저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불편한 것도 없고 치료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단순히 시린 증상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린 증상은 초기에 오히려 심하고 시간을 지날수록 적응이 돼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움푹 패인 부위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럼 치경부 마모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원인은 바로 칫솔질과 치약입니다. 그러면 칫솔질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연마제가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치아가 매끄럽죠? 그게 이 연마제의 역할입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필요 이상의 연마제가 치아에 닿아서 치아가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에 뭐가 묻어서 깨끗이 닦으려고 막 문지르다가 오히려 표면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치약이 치아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알 수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아래 앞니 부분을 보시면 양옆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치경부 마모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힌 것만으로도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치경부 마모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칫솔질 방법을 다 잘 배우셔서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칫솔질 교육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우리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영상 있죠? 막 세게 닦는 영상. 그것처럼 좌우로 닦으면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치아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치아를 어금니 기준으로 앞뒤로 닦고 앞니로 기준으로 좌우로 닦는 이 횡마법을 사용하면 치경부,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얇은 부위, 치아와 잇몸 만나는 부위에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치경부 마모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회전법은 손목을 회전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잇몸 퇴축도 덜 되고 치경부 마모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닿게 한 뒤에 빗자루 쓸듯이 쓸어 내리는 겁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야 돼요. 위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옆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치경부 마모증 걱정 없이 지지를 할 수가 있고, 씹는 면은 어떻게 하냐?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씹는 면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위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씹는 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맨 뒤에 치아의 맨 뒷면은 꼭 닦아주셔야 돼요. 칫솔모를 세워서 여기 안 닦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닦아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칫솔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끝에가 휘어져 있으면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줄여야 돼요. 이런 원인들 말고도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마른 오징어를 많이 씹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칫솔을 어떤 거 선택하냐? 미세모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미세모도 있고 미세모가 아닌 것도 있고, 미세모는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 치경부 마모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미세모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칫솔모가 너무 강하면 그 강한 걸로도 결국엔 마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좀 시린 게 많고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런 분들은 미세모를 쓰시면 되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또는 치태가 많이 생겨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단단한 거 쓰셔도 됩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이를 닦는 거예요. 아까 환자분들과 대화해보면 10분 이상씩 닦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0분을 닦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닦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이를 닦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닦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닦았던 부위를 또 닦게 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연마제와 치아가 오래 닿는 거기 때문에 또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딱 설정해 놓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를 닦는 게 좋아요. 닦다 보면 여기 닦았나 하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닦으면 거기 있는 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 게 좋아요. 저는 해보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 여기가 4군데로 나누면 한 곳당 30초씩 정해놓고 닦으면 집중적으로 잘 닦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만 쓰는 거예요. 치약 광고를 보면 이 칫솔모의 길이만큼 치약을 쭉 짜서 쓰는데 너무 많아요.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치약을 많이 쓰면 연마제도 듬뿍 들어가서 치아가 마모되는 거예요. 치약은 꼭 적은 양만큼만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완두콩만큼 짜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이가 안 닦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완두콩만큼도 잘 닦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품이 많이 나고 치약이 많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응하셔야 돼요. 이를 건강하게 쓰시려면 완두콩만큼만 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간 칫솔에는 치약 묻히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린이 전용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치아의 마모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민감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시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시린 전용 치약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시린 증상도 줄일 수가 있어요. 시린 전용 치약은 보통 한 2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다 했죠. 좀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치약하고 시린 전용 치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잘 닦여야 된다. 그럼 저녁에 일반 치약 쓰시고, 아침에는 안 먹었으니까 시린이 치약 쓰시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이를 잘 닦으면서도 더 마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제가 써본 거는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이 있거든요. 센소다인 치약도 있고 시린메드, 그 이외에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 탈가민제가 어떻게 시린 걸 막는지 그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일 뿐 시린 걸 막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쓰시면 됩니다. 이미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은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더 마모를 막아야 되니까요. 만약 시린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치과에 가서 지각감인 처치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보험진료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꽤 좋아서 만족하실 거고, 치아가 더 많이 패여서 지각감인 처치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 치아가 더 패이는 걸 막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다른 재료를 때우면 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시린 증상도 없어지고 더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떨어지면 다시 떼우면 돼요. 마모가 정말 심해서 치아가 거의 목이 엄청 얇아져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아가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치경부 마모증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치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우리 건강한 치아가 움푹 패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2분에서 3분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를 닦는 것. 두 번째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쓰는 것. 세 번째는 희니 전용 치약을 쓰는 것. 이걸 다 지키시면 치경부 마모가 더 발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어요. 특히 치아 사이 같은 경우는 치태가 정말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치실이나 아니면 이런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거든요. 치태가 오래 남아 있으면 단단한 돌처럼 되는데요, 그게 치석입니다. 말 그대로 치석, 돌이죠. 치태는 아까 음식물과 세균 덩어리라고 했죠. 결국 치석도 치태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 덩어리가 치아 표면이나 잇몸 속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주염입니다.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는 제가 저희 가족한테도 매우 추천할 만큼 정말 좋은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우리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또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보통 연초나 연말 등 보험 스케일링을 받는 시기를 매년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아마 제일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요, 잇몸이 조금 붓고 치아가 막 흔들려서 불편해서 치과에 갔더니 치과 의사가 이 뽑아야 됩니다 해서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를 뽑지 않고 오래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잇몸 치료입니다. 잇몸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먼저 치태와 치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치태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입안에 음식물이 남겠죠. 그 음식물과 세균이 합쳐져서 생긴 게 치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을 한동안 안 하고 손톱으로 긁었을 때 하얀 게 묻어나올 거예요. 그게 치태거든요. 칫솔질, 양치질을 하는 목적은 그 치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치태가 충치의 원인도 되고 잇몸 질환의 원인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치태 양치질로 다 제거가 되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치아 사이 같은 경우는 치태가 정말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치실이나 아니면 이런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다 그런 거거든요. 치태가 오래 남아 있으면 단단한 돌처럼 되는데요, 그게 치석입니다. 말 그대로 치석, 돌이죠. 치태는 아까 음식물과 세균 덩어리라고 했죠. 결국 치석도 치태가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 덩어리가 치아 표면이나 잇몸 속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주염입니다. 치주염 정도 되는 단계에서는 염증에 의해서 뼈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고 심하면 발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이 심한 분들 발치해보면 뿌리에 치석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뿌리 부분에 검게 뭔가 붙어 있어요. 그건 치석이거든요. 저게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이가 흔들리고 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뽑지 않기 위해서 염증이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야 되겠죠. 치태는 우리가 노력하면, 칫솔질을 좀 열심히 하거나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치석은 절대로 칫솔질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치석은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어요. 스케일링은 들어온 분들이 많으실 건데 잇몸 치료는 처음 들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과 다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스케일링은 주로 잇몸 위쪽, 우리 잇몸 위쪽에 보이는 부분에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잇몸 치료는 잇몸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잇몸 위쪽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는 거의 필요 없고요. 근데 통증에 좀 민감하다, 좀 치과 치료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사 대신에 각을 마취를 하고 진행하기도 해요. 여기 지금 하얀 부분이 치아고요. 여기 빨간 부분이 잇몸이에요. 그러니까 잇몸을 기점으로 이 위에 눈으로 보이는 치석이나 치태는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거고, 이 잇몸 안쪽에 바람을 불어야 보이는 부분에 치석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게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는 제가 저희 가족한테도 매우 추천할 만큼 정말 좋은 치료거든요. 검진할 때 치석이 좀 있으면 꼭 스케일링을 권유를 드리고, 심하면 잇몸 치료도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생기는 게 치주염, 발치, 임플란트, 틀니,
결국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한 치료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치료로 조기에 그것들 막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건 없겠죠. 스케일링 하러 왔는데 혹시 잇몸 치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면 저희가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 때문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라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거긴 해요. 겉에서 보면 제가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에서 보면 치아랑 잇몸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는 잇몸이 살짝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치아랑 잇몸이 골짜기를 이루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잇몸 주머니라고 해요. 잇몸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면 움푹 들어가 있는 거겠죠. 건강한 잇몸은 이 잇몸 주머니가 깊지 않아요. 치아 위쪽에 치석이 오래 생기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주머니가 엄청 깊어져요. 주머니가 깊어지면 그 안에 음식물도 들어갈 수 있고 치태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게 또 제거가 안 되면 치석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염증이 생겨서 주머니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하는 이유는 주머니가 더 깊어지기 전에 얼른 제거해서 주머니 깊어지는 악순환을 막자. 그게 잇몸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잇몸 수술 얘기했는데요. 이 주머니가 깊어질수록 너무 깊으면 치석을 제거하는 게 잇몸 안에다 기구를 넣고 긁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는 거예요. 촉감으로 인해서. 촉감으로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의 그 주머니가 깊을수록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깊으면 이제 잇몸을 열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잇몸 치료를 해서 수술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목표죠. 그래서 잇몸 치료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잇몸 속으로 기구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마취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걸 하기 전에 마취가 되고 나면 아까 보여드린 자를 이용해서 잇몸의 깊이를 잽니다. 그러면 딱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수치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mm가 들어갔다, 5mm가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차트에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 기록한 깊이랑 다음번에 기록한 깊이를 비교를 하면 잇몸이 좋아졌는지 더 악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잇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수정을 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이 좀 깊으니까 여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기구를 잇몸 속으로 깊이 집어넣고 안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저도 엄청 힘줘서 떼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걱서걱하고 긁히는 느낌은 느끼실 거예요. 아프진 않지만. 시간은 한 번당 한 30분 이내로 걸리는 것 같아요. 마취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 잇몸 측정하는데도 한 5분, 치료하는데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냥 대기 시간 다 합쳐서 30분 이내로 보통 끝나고 한 번에 전체를 다 하진 않고요. 한 번에 보통 4분의 1로 나눠서 해요. 4분의 1로 나눠서. 오른쪽 위, 왼쪽 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총 4번을 진행을 하고 한 치료당 간격은 한 1, 2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잇몸 치료는 언제 해야 될까요? 잇몸이 불편할 때 하면 됩니다. 잇몸이 붓거나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붉게 부어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잇몸 치료 일주일 후 사진인데 염증이 모두 없어졌어요. 실제로 이 환자분은 제가 잇몸 치료했을 때 잇몸 깊숙이 큰 치석이 하나 있었어요. 방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염증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앞니에 염증이 있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환자분들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치과에 오니까요. 근데 어금니 쪽은 우리가 입을 이렇게 당겨서 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통증이 없이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잇몸이 아파서 갔더니 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불편하지 않아도 엑스레이에서 잇몸 안에 치석이 보인다. 그러면 항상 잇몸 치료를 권합니다. 거의 해야 된다고 많이 좀 푸시하는 성향인데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잇몸이 아파서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 괜찮으니까 안 오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은 게 아니고 이 잇몸의 염증은 계속 똑같이 아픈 게 아니고 아팠다가 나았다 반복하거든요. 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아파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이게 아팠다가
다시 안 아파지니까 다 나았지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통증만 없을 뿐 치석하고 염증은 계속 있기 때문에 염증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발치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경 같은 경우는 아프면 극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고민도 안 하고 치과에 옵니다. 이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치주염은 정말 심해지지 않는 이상 엄청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하고 욱신거리고 잔잔하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약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약을 이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오히려 병만 커지고 발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1년에 몇 번 정도 받아야 될까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해진 횟수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이 되죠.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아요. 잇몸 치료는 정해지지 않고 염증이 있으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1년에 뭐 2회에서 4회씩 잇몸 치료 하신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치아 상실률, 치아를 빼게 되는 비율이 되게 많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치료는 내가 치석이 잇몸 아래에 있다라는 게 보이면 그 부위라도 부분적으로 받는 게 좋아요. 치과 치료를 하면 비용이 중요하죠. 비싼 치료도 많으니까. 근데 보험 스케일링은 비용이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비용이거든요. 이렇게 범위가 있는 이유는 낮에 받느냐 아니면 밤에 받느냐에 따라서 또 수가가 달라지고 주말인지 주중인지에 따라 또 달라져요. 거의 그냥 2만 원 정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잇몸이 안 좋은 분들 또는 뭐 치주염으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은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사실 1년에 1회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저는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스케일링이 보험이 1년에 한 번만 된다고 했죠. 1년에 2번 받으려고 그러면 한 번은 그런 비보험으로 받아야 돼요. 비보험 스케일링 비용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우리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또 알아야겠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보통 연초나 연말 등 보험 스케일링을 받는 시기를 매년 정해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1월 초에 간다. 1월 달에는 무조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게 좋고 그 1년에 한 번의 기준이 스케일링을 받은 시점으로 1년이 아니고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월 초에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험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월 달에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한 7월이나 8월쯤 한 번 더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그때 검진할 때 치석이 있다. 그러면 스케일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잇몸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스케일링 아까 5만 원에서 7만 원이라고 했죠. 잇몸 치료는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잇몸 치료 아까 15,000원, 2만 원의 비용은 전체를 하는 거의 비용은 아니고 4분의 1,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한 군데만 할 때당 15,000원에서 2만 원대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여서 전체 다 하게 되면 사실 스케일링보다 비싸지긴 해요. 오른쪽 아래가 안 닦여서 거기만 치석이 잘 생긴다. 그럼 거기만 잇몸 치료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잇몸 치료 전체를 다 해도 한 10만 원쯤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뭐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잇몸 치료가 임플란트보다도 훨씬 덜 아프고요. 관리를 정말 잘하고 치석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치석이 잘 생기고 잇몸이 좋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1년에 2회 정도 치석을 제거해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잇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좀 심해서 1월 달에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잇몸에 치석이 다 생겼다. 전체 잇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또 스케일링을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회 되는 보험 스케일링과 별도로 또 치주 치료 전 스케일링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잇몸 치료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좀 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치아 뿌리가 치석으로 덮여 있다가 치석이 이제 없어지면서 외부 자극에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린 증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며칠만 지나도 괜찮아지고 뭐 오래 걸려도 1, 2주 이렇게 이상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만 지나도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 시린 증상이 있을 동안은 찬 걸 좀 덜 드셔야 돼요. 계속 찬 거 넣어보고 얼음 대보고
그런 행동은 치아를 더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린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동안은 조금 너무 차가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조금 더 시린 증상이 빨리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잇몸 치료를 하고 잇몸이 내려갔다 라고 많이 하십니다. 잇몸이 원래 꽉 차 있었는데 사이에 공간이 생겼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이 잇몸 치료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원래 잇몸은 그 위치였어요. 근데 치석 때문에 부어 있다가 잇몸 치료로 인해서 붓기가 빠지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간 것 뿐이거든요. 나 잇몸 내려갈까 봐 스케일링 안 해요. 잇몸 내려갈까 봐 잇몸 치료 안 해요 라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치석이 많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구멍 보이는 게 싫어서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염증이 심해져서 나중에 더 심한 치료, 잇몸 수술이나 발치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잇몸 내려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잇몸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거든요. 잇몸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기구를 잇몸 속으로 깊이 넣는다고 했죠. 그럼 상처가 나거든요.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한 1, 2주 정도 걸려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양치질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치실도 안 하고 단 거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러면 회복이 늦어져요. 그리고 결과도 안 좋고요. 그래서 잇몸 치료로 청소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잇몸 치료를 했으니 회복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20, 30대에는 잇몸 관리를 열심히 안 해도 눈에 보이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부었다가 말고. 근데 40대부터는 잇몸 관리를 열심히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는 커지거든요. 잇몸 치료는 전부가 다 보험이 적용 가능한 치료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잇몸에 걱정된다 하시면 치과로 얼른 가셔서 잇몸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치과 가서 잔소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 시실 사용하세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충치나 잇몸 질환 등 대부분의 치과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칫솔질을 꼼꼼히 하지 않아서 치태가 쌓이면 충치가 되고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아서 치석이 되면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거든요. 구강 관리 열심히 할수록 충치나 잇몸 질환의 발생 확률은 줄어들어요. 이와는 반대로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악화되는 치과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치경부라는 거의 의미는 치아의 목 부분, 즉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을 치경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움푹 패이는 것을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환자분한테는 그 단어를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패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치경부 마모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지각과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가 시린 겁니다. 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다른 치아보다 더 시린 게 있다. 앞니가 더 시리다. 그러면 거기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칫솔질을 하거나 물을 마실 때, 식사를 할 때 시린 증상이 있다면 치과에 오셔서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치경부 마모증이 아니더라도 충치가 있어도 시리고 잇몸 질환이 있어도 시리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인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저는 찬물을 잘 안 마셔서 불편한 것도 없고 치료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단순히 시린 증상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린 증상은 초기에 오히려 심하고 시간을 지날수록 적응이 돼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치경부 마모증이 심해지면 목 부위가 얇아져서 심하면 치아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움푹 패인 부위가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잇몸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럼 치경부 마모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할 원인은 바로 칫솔질과 치약입니다. 그러면 칫솔질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연마제가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칫솔질을 하고 나면 치아가 매끄럽죠? 그게 이 연마제의 역할입니다. 근데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필요 이상의 연마제가 치아에 닿아서 치아가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팬에 뭐가 묻어서 깨끗이 닦으려고 막 문지르다가 오히려 표면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치약이 치아를 얼마나 손상시키는지 알 수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아래 앞니 부분을 보시면 양옆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치경부 마모증이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간 칫솔에 치약을 묻힌 것만으로도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치경부 마모증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칫솔질이에요.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칫솔질 방법을 다 잘 배우셔서 잘 하시지만 예전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칫솔질 교육이라는 게 잘 없었어요. 우리 유명한 분노의 양치질 영상 있죠? 막 세게 닦는 영상. 그것처럼 좌우로 닦으면 횡마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닦으면 치아가 손상되기가 쉬워요. 치아를 어금니 기준으로 앞뒤로 닦고 앞니로 기준으로 좌우로 닦는 이 횡마법을 사용하면 치경부,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얇은 부위, 치아와 잇몸 만나는 부위에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치경부 마모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전법이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회전법은 손목을 회전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잇몸 퇴축도 덜 되고 치경부 마모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칫솔모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살짝 닿게 한 뒤에 빗자루 쓸듯이 쓸어 내리는 겁니다.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야 돼요. 위의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옆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치경부 마모증 걱정 없이 지질을 할 수가 있고, 씹는 면은 어떻게 하냐?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으면 돼요. 씹는 면은 범랑질이라는 단단한 부위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씹는 면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맨 뒤에 치아의 맨 뒷면은 꼭 닦아주셔야 돼요. 칫솔모를 세워서. 여기 안 닦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닦아주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칫솔모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많이 휘어져 있으면, 끝에가 휘어져 있으면 너무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줄여야 돼요. 이런 원인들 말고도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마른 오징어를 많이 씹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칫솔을 어떤 거 선택하냐? 미세모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미세모도 있고 미세모가 아닌 것도 있고, 미세모는 잇몸이 많이 내려간 분들, 치경부 마모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미세모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칫솔모가 너무 강하면 그 강한 걸로도 결국엔 마모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좀 시린 게 많고 몸이 많이 내려가 있다, 그런 분들은 미세모를 쓰시면 되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또는 치태가 많이 생겨서 양치질을 꼼꼼히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단단한 거 쓰셔도 됩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방을 해야겠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이를 닦는 거예요. 아까 환자분들과 대화해보면 10분 이상씩 닦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10분을 닦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은 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를 닦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를 닦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이를 닦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를 닦아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닦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닦았던 부위를 또 닦게 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연마제와 치아가 오래 닿는 거기 때문에 또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 타이머를 딱 설정해 놓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이를 닦는 게 좋아요. 닦다 보면 여기 닦았나 하면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닦으면 거기는 마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 게 좋아요. 저는 해보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왼쪽 위,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루틴을 정해서 순서대로, 예를 들면 여기가 4군데로 나누면 한 곳당 30초씩 정해놓고 닦으면 집중적으로 잘 닦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을 조금만 쓰는 거예요. 치약 광고를 보면 이 칫솔모의 길이만큼 치약을 쭉 짜서 쓰는데 너무 많아요.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치약을 많이 쓰면 연마제도 듬뿍 들어가서 치아가 마모되는 거예요. 치약은 꼭 적은 양만큼만 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는 완두콩만큼 짜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이가 안 닦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완두콩만큼으로 잘 닦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거품이 많이 나고 치약이 많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적응하셔야 돼요. 이를 건강하게 쓰시려면 완두콩만큼만 쓰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치간 칫솔에는 치약 묻히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린이 전용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사용해도 치아의 마모가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민감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시린 증상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거든요.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동시에 시린 증상도 줄일 수가 있어요. 시린 전용 치약은 보통 한 2주 정도는 사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되고, 연마제가 적게 들어가 있다 했죠. 좀 잘 안 닦인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치약하고 시린 전용 치약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녁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잘 닦여야 된다. 그럼 저녁에 일반 치약 쓰시고, 아침에는 안 먹었으니까 시린이 치약 쓰시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이를 잘 닦으면서도 더 마모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제가 써본 거는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이 있거든요. 센소다인 치약도 있고 시린메드, 그 이외에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시면 되고, 탈가민제가 어떻게 시린 걸 막는지 그 방법이 달라요. 방법의 차이일 뿐 시린 걸 막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쓰시면 됩니다.
이미 치경부 마모증이 생긴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더 마모를 막아야 되니까요. 만약 실인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는 치과에 가서 지각감인 처치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꽤 좋아서 만족하실 거고, 치아가 더 많이 패여서 지각감인 처치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 치아가 더 패이는 걸 막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레진이나 뭐 다른 재료를 때우면 그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실인 증상도 없어지고 더 패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떨어지면 다시 떼우면 돼요. 마모가 정말 심해서 치아가 거의 목이 엄청 얇아져서 부러질 가능성이 있는 치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치아가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크라운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치경부 마모증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치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우리 건강한 치아가 움푹 패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2분에서 3분 정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를 닦는 것. 두 번째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쓰는 것. 세 번째는 실린이 전용 치약을 쓰는 것. 이걸 다 지키시면 치경부 마모가 더 발생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어요.